안녕하세요. 신영글 교수입니다. 구장의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 회계의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 사례를 가지고 구체적인 회계 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로는 798페이지 하단부터 나오는 변동이자 지급조건 금융부채의 현금흐름 변동 위험을 회피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변동이자 지급조건이기 때문에 미래 현금 흐름이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할 거예요. 사채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변동이자 지급조건 사채를 발행한 후 혹시라도 현행이자율이 많아지면 캐시아웃 플로우가 많아질 거를 우려하겠죠. 요거를 좀 픽스 시키고 싶은 거예요. 고정이자로. 이럴 때 흔히 쓰는 방법이 이자율 수합입니다. 이자율 수합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공정가치 위험 회피 회계에서도 이자율 수합이 나왔었는데요. 요거는 변동이자 고정이자 수치 지급이 반대입니다. 이쪽이 변동이자 지급이니까 이자율 수합은 두 가지의 고정 변동 현금 흐름을 스위치하는데 변동이자를 수취하고 고정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의 이자율 수합을 따로 체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채하고 둘을 엮어버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은 변동이자 지급과 변동이자 수치가 서로 상쇄가 되고요. 남는 건 고정이자 지급뿐입니다. 따라서 이 사채의 성격이 고정이자 지급, 부채로만 그 성격이 남기 때문에 현행이자율이 어떻게 향후 변동이 되더라도 변동이 되는지에 상관없이 고정이자 지급으로만 남게 되니까 미래 현금흐름 변동 위험으로부터 프리해질 수 있겠습니다. 예제 8번을 통해서 이자율 수합을 통한 현금흐름 위험회피 사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갑회사는 만기가 3년이고 변동이자를 지급하는 액면 100만원짜리 채무상품, 사채겠죠? 이걸 1년도 초에 발행을 했대요. 채무상품의 변동이자율은 리보 플러스 2% 신용 스프레드를 가산하는 겁니다. 직전 연도 말에 리보를 기준으로 설정이 되고요. 그 이자를 1년도 후, 즉 당년도 말에 지급이 되는 케이스고요. 채무상품을 발행할 때 리보는 4%였대요. 그러면 계속 여기다 2% 신용위험을 가산했으니까 첫 해에는 6%가 될 겁니다. 요 밑에 보면은 4, 6.5, 6 이랬죠? 여기다가 실제 이자 지급은 2% 신용 스프레드를 가산하는 거니까 6, 8.5, 8%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갑회사는 이자 지급액의 현금 흐름, 즉 캐시 아웃플로우의 변동 위험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수합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만기 3년짜리를 갖다가 매칭을 시키는데요. 수합계약의 조건을 보니까 고정이자 4%를 지급하고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리보를 수취합니다. 요거만큼 돈을 받아요. 나는 리보의 2%를 가산한 이자가 채무 상품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합성을 해보자고요. 리보 나가고요. 2%도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수합계약에서는 4%가 나가고 들어오는 건 리보만큼 들어오고, 그러면 보세요. 리보 나가고 리보 들어오는 게 상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남는 건 6% 이자가 나가는 것만 남는다고. 즉 변동이자 지급 조건의 채무상품이 6% 고정이자가 나가는 채무상품으로 그 성격이 확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미래에 변동이자율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이 고정이자 지급 조건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현금흐름 변동 위험으로부터 프리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난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에서도 이자율 수합을 엮어놨었는데요. 그때는 고정이자 지급 조건의 채무상품이었고요. 반대로 이자율 수합을 합성시키면은 그 채무상품이 변동이자 채무상품으로 성격이 바뀌어서 현행이자율이 바뀌어도 공정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었죠. 방향이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자율 수합의 공정가치가 나오는데요. 잠시 후에 보겠지만 요 이자율 수합의 공정가치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물음을 보면은 1년도 초부터 3년도 말까지 회계 처리 다 해보자. 이자율 수합의 위험회피 효과는 모두 효과적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자율 수합의 공정가치 산정을 한번 들여다보는데요.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채무상품의 이자 지급은 변동이자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리보 플러스 2%, 즉 6, 8.5, 8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자 지급액은 각각 6만원, 8만 5천원, 8만원이 1, 2, 3년도 말에 지급이 돼요. 한편 수합계약에서는 4%를 지급하고 4만원씩 나가죠. 리보를 수취합니다. 리보는 4%, 6.5%,
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계약에서는 1년도에는 아무런 현금 유입 유출액의 차이가 없지만 2년도 말에는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25,000원 많고요. 3년도 말에는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2만 원이 많게끔 요 연초, 즉 3년도 초, 2년도 초에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anyway, 들여다보면은 차입금 이자가 6만 원이 나가는데 수학계약은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6만 원만 돈이 나가죠. 2000년도에는 8만 5천 원의 현금 지급이 있는데 수학계약에서는 2만 5천 원이 들어오니까 퉁치면 역시 6만 원의 현금 유출이 있고요. 3년도에는 8만 원의 현금 지급이 있는데 수학계약에서는 2만 원의 현금이 들어오니까 퉁치면 6만 원. 결국 6%만큼 이자가 나가는 걸로 알 수가 있죠.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이게 고정이자 6% 지급 조건의 채무상품으로 성격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거나 이 이자율 수합 계약 이게 공정가치를 봐야 되는데요. 1년도 초현재는 1년도 말에 아무런 추가적인 현금 유출입이 없기 때문에 이게 3년 내내 계속 간다고 가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공정가치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년도 초 시점에는 2만 5천 원만큼 더 받을 걸 받는 시점은 2년도 말입니다. 1년 후에 더 받을 걸 알잖아요. 그런데 이후에도 그 다음에 변동이자율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계속 2만 5천 원, 2만 5천 원 더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년도 말 수학계약은 2만 5천 원씩 두 번 더 받는데요. 그때 할인율이 8.5% 계산을 하면은 44277만큼 돈을 더 받을 것 같아. 그게 바로 이자율 수합 공정가치 평가 증입니다. 한편 3년도 초에는 3년도 말에 가서 2만 원의 돈을 더 받을 것 같아. 그러면 2년도 말, 즉 3년도 초 수학계약의 공정가치는 1년 후에 2만 원을 더 받을 것 같은데 즉 3차년도 적용 할인율은 8% 아니에요. 18519만큼 이익입니다. 평가이익.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1년도 말, 2년도 말 채무상품의 공정가치를 보면은 1년도 말 현재 미래 현금 유출액은 이자 지급 8만 5천 원, 8만 5천 원에 100만 원은 원금 아니에요. 이거를 당시의 할인율 8.5%로 디스카운트 하면은 100만 원. 변동 없네? 당연하죠. 변동금리 채권의 공정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분모와 분자가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 2년도 말에는 3년도에 이자 지급액이 8만 원인 거 알고 있죠? 8%가 할인율이기 때문에 역시 100만 원. 따라서 채무상품의 공정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편 수학계약의 공정가치 1년도 말에 44277인데요. 수합계약의 공정가치 평가 이익만큼을 OCI로 인식을 해야 돼요. 1년도 말 잔액은 44277인데 44277은 다시 어떻게 계산했는지 보세요. 1년도 말 현재 1년 후, 2년 후 현금 흐름에 8.5%로 디스카운트한 현재 가치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도 후에는 8.5%를 곱한 3764만큼 늘어나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 2년도 말에 가면은 2만 5천만큼 수학계약으로부터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만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은 2년도 말 OCI 잔액은 23041인데 이 금액은 계속해서 향후 2만 5천 원의 현금 흐름을 8.5%로 디스카운트 했을 때 23041이죠. 그런데 2년도 말에 가면 현금은 2만 원을 받을 걸로 추정이 바뀌고요. 할인율도 변동이자율이니까 8%로 바뀔 거 아니에요. 즉 잔액이 18519이어야 됩니다. 18519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금액의 차이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4522만큼 OCI를 조정해 줘야죠. 그래서 18519, 18519의 8%, 1481 마지막 연도에 이자 2만 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2만 원. 그래서 0이 됩니다. 이 표를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잠시 후에 보는 분기에 반영을 할 겁니다. 1년도 초에 채무상품 발행하면서 돈이 들어오죠. 장기차입금 이렇게 분개를 했습니다. 자, 장기차입금 이자비용 첫 해에는 변동이자율 6%입니다. 이자비용 현금. 그리고 나서 연도 말에 이자율 수합 평가를 하는데 평가이익이 44277 미리 계산해 놨죠. 이게 OCI입니다. 그러면서 파생상품 자산 해가지고 끝난 거고요. 자, 2년도 말이 됐습니다.
2년도 말에는 8.5%의 변동이자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85,000, 85,000. 앞으로 가보면은 OCI를 3764만큼 증액시키죠? 그 3764만큼 파생상품 자산, OCI 이렇게 증액을 시켜 놓습니다. 한편 25,000원만큼 이자를 받기 때문에 OCI를 한 방에 죽여버리죠? 이 분계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자 비용을 죽이면서 위험의 피적립금 하고 죽입니다. 결국 이자 비용은 요거랑 네팅이 돼서 6% 이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돈 25,000원 받으면서 이미 인식했던 파생상품 자산 25,000원을 죽여버립니다. 앞서 이 표에서 잔액 조정을 해야 되겠죠? 조정준 잔액은 OCI 23041인데 18,519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4,522만큼 강제로 OCI를 감액시켜야죠. 파생상품 자산 이렇게 해버리고요. 3년도 12월 말에 세 번째 년도 8% 변동이자 나가고요. 차입금 상환하고 이쪽은 끝이 납니다. 이자율 수합에서는 마지막 연도에 1481만큼 OCI를 증가시켜 놓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OCI는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2만이 남는데 이자 비용 상계하면서 마지막 2만 원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비용, 위험의 피적립금, 그리고 남아있는 파생상품 자산 죽으면서 현금 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현금의 흐름, 즉 캐시 아웃플로우는 6% 이자로 매년 고정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교재 802쪽입니다. 외화 위험회피 확정계약인데 확정계약은 지난 시간에 페어밸류 해지 대상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확정계약은 픽스드 프라이스로 사거나 파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후에 시가 변동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변동 위험에 노출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요 외화야 그러면 외화 위험회피 확정계약은 페어밸류 해지, 캐시플로우 해지 둘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회사의 위험회피의 목적이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을 회피할 목적이라면은 공정가치 위험회피고요. 회사의 위험회피 목적이 기능통화 현금 흐름, 이게 만약에 달러야. 그러면은 환율에 따른 원화 변동이 기능통화고요. 기능통화의 현금 흐름은 환율 때문에 바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이게 바뀌는 게 너무 싫어. 이 기능통화가 바뀌는 게. 이거를 픽스 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라면은 현금 흐름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한데요. 예제 9를 보겠습니다. 갑회사는 1년도 10월 1일에 기장치를 1000달러에 취득하는 확정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런데 기능통화는 원화래요. 2년도 3월 말에 대금을 지급하고 즉 1000달러 지급하고 기계장치를 인도받을 예정인데 갑은 1년도 10월 1일에 1000달러를 달러당 1100원에 매수하는 통화선도 계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도환율 1100원이고요. 그때 현물환율은 1050원인데 환율이 슬금슬금 올라가서 막판에 1140원으로 끝납니다. 자, 이런 케이스에서 물음은 두 가지가 가능해요. 갑회사가 6개월 뒤에 기기장치를 취득하는 확정계약을 체결을 했죠. 근데 달러 베이스로 매입하는 확정계약입니다. 이 외화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데 이걸 공정가치 위험회피 관계로 지정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즉, 이 달러 금액의 변동이 나는 싫은 거야. 그래서 회계 처리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물음일과 관계없이 확정계약의 위험 회피에 대해서 통화선도계약을 캐시플로우 해지야. 이거는 달러가 원화로 바뀌는 이 기능통화의 유출액을 좀 픽스시키고 싶은 거예요. 환율 변동 때문에 원화의 유출이 많아지는 게 나는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자라는 겁니다. 회사의 해지 목적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공정가치 위험회피, 어떤 경우에는 현금으로 위험회피로 회사가 알아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공정가치 위험회피부터 보면은 10월 1일은 회계 처리가 없고요. 자, 12월 말일로 갑니다. 1000달러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죠. 1100에. 그런데 가보니까 1130으로 30원만큼 환율이 올라갔어요. 따라서 파생상품이 선도 계약에 대해서는 30원만큼 달러당 30원만큼 이익이 생기죠. 그래서 이익, 파생상품 자산. 한편 확정계약은 요거랑 크로스로 평가손실, 확정계약 부채 이와 같이 잡히면서 평가손실, 평가이익이 네팅이 되는 겁니다. 다 단기손익입니다. 요것도 그렇고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다음 연도 3월 말일이 됩니다. 환율은 1130원에서 1140원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파생상품 자산, 평가이익을 또 한번 인식을 하죠. 그럼 파생상품 자산은 모두 작년에 3만원, 이번에 만원 해서 4만원이 되는데요. 요거 결제해야지. 그래서 현금이 들어오고 일단은 파생상품은 끝나요. 평가이익 인식한 것만큼 확정계약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 손실 여기 이익이 네팅이 되게끔 하죠. 그럼 확정계약 부채는 그 전년도에 3만이 있었고요. 요번에 만이 있으니까 확정계약 부채는 4만인데 기기장치 취득하면서 현금 1000달러가 나가죠. 현물환율은 1140입니다. 그래서 114만원이 되고요. 확정계약 부채가 여기로 들어가죠. 그리고 기기장치는 처음에 계약했던 선도환율로 잡히게 됩니다. 이번에는 현금으로 위험회피로 가봅니다. 10월 1일에는 회계처리였고요. 자, 12월 말입니다. 확정계약의 미래 현금으로 변동의 현재가치 누계액을 보면은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데 1050원, 1110원. 환율이 올랐어. 그러면은 현금 유출이 그만큼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환율 차이만큼 5만원의 확정계약에 대해서는 미래 현금 유출이 많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파생상품에서는 여기 35만큼 평가이익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30인데 앞에서 이제 플러스 3만, 여기 3만, 여기 마이너스 5만 모두 효과적이죠. 이 마이너스 5만을 여기 오버 안 하니까 따라서 3만 전체가 OCI 파생상품 자산 이렇게 인식해요. X2년 3월 말이 됩니다. 확정계약의 미래 현금으로 변동액 현재가치의 누계액으로 가면은요. 처음 계약할 때 1050, 여기에 1140이기 때문에 달러당 90원 모두 9만원의 손실이 있습니다. 반면에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1100원에서 1140원으로 끝나기 때문에 4만원의 이익입니다. 4만원, 마이너스 9만원 모두 효과적이죠. 이 4만원이 유효피 적립금 혹은 파생상품 자산의 최종 금액인데 전년도에 3만원을 잡아놨으니 이번에 만원만큼 추가로 더 인식을 하면 되겠죠. 파생상품 자산은 모두 4만원이니까 4만원 빠지면서 현금 4만원 받으면서 결제가 끝나고요. 기기장치 취득을 해야 되는데 114만원 현금 나가면서 유효피 적립금이 모두 4만원 있죠? 여기 빠지고 기기장치가 처음 계약한 선도환율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기계장치의 최초 인식금액은 110만원 동일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 하나 더 풀어보고 이번 시간 끝내겠습니다. 이번에도 확정계약의 외환위험 회피인데요. 갑회사의 기능통화는 원화인데 1년도 11월 1일에 생산한 제품을 1000달러에 판매하는 확정계약이래요. 제품 인도는 2년도 2월 1일입니다. 판매 대금은 인도 2개월 후에 수취할 예정이랍니다.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1년도 11월 1일에 이 1000달러를 달러당 1200에 매도하는 통화선도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매입자로부터 1000달러 받을 거 아니에요. 이때 매도를 하여 원화로 바꿔야 되겠죠. 환전할 때 1200원으로 미리 픽스를 시켜놓은 겁니다. 여기 현물환율, 선도환율이 주어집니다.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이 확정계약과 통화선도계약을 공정가치 유효매피 관계로 지정할 수도 있겠고요. 나는 나중에 환전한 원화금액, 즉 기능통화의 현금 흐름, 현금 유입액을 픽스시키고 싶어. 그럼 현금으로 유효매피 관계로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공정가치 유효매피 회계인데요. 1년도 11월 1일에는 회계 처리가 없고요. 자, 1년도 12월 말입니다. 환율은 1200원에서 1180원으로 20원 다운이 돼요. 선 매도 계약을 했는데 환율이 내려가니까 평가 이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파생상품에서는 파생상품 자산, 평가이익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러면 확정계약에 대해서는 평가이익, 평가손실, 네팅일객금하고 확정계약 부채를 인식하죠. 다음 년도 2월 1일이 되면은 환율이 고전에 1180원에서 1185원으로 5원이 올라요. 그래서 파생상품에서는 5원만큼 손실이 생기면서 전에 인식했던 파생상품 자산 5천원을 죽이면 되겠습니다. 파생상품 자산은 2만원 잡았다가 5천원 죽였으니까 15,000원이 남죠? 그거 죽이면서 결제하고 끝납니다. 현금 수취하고 이게 파생상품에서 끝이 난 거고요.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5천이었기 때문에 크로스로 확정계약 평가 이익 잡으면서 확정계약 부채입니다. 그럼 확정계약 부채 15,000이 남죠? 이때 매출 이미 잡아놓았던 확정계약 부채를 죽여버립니다. 매출채권 또는 뭐 현금도 상관없습니다. 1185 여기에 1185 여기에 1호 도합 120만원이죠. 처음부터 회사는 달러당 1200원을
받기로 하고 매도를 한 거니까 딱 그 금액만큼 맞아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현금으로 위험회피 1년도 11월 1일에는 회계처리 없고요. 1년도 12월 말에 가니 확정계약 현금으로 변동 누계액을 보면은 환율이 1220원에서 1195원으로 떨어졌어요. 확정계약으로 매출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환율이 떨어지니까 현금 흐름은 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25,000입니다. 이때 파생상품은 선 매도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환율이 1200에서 1180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익이 생깁니다. 25,000원 손실보다 여기 적으니까 모두 이펙티브 하죠. 그래서 전체 2만원만큼 OCI를 인식을 하죠. 한편 2월 1일이 됩니다. 전체 확정계약의 현재가치 누계액을 보면은 1220원에서 1185로 떨어지니까 누적 손실은 마이너스 35,000인데 파생상품에서는 1200원에서 1185로 떨어졌기 때문에 매도계약에서 선매도계약에서 이익이 생기는데 35,000 마이너스 15,000 플러스 모두 효과적이네. 15,000이 위험회피 적립금 잔액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2만원을 잡아놨으니 5천만큼 오히려 OCI를 죽이고요. 파생상품 자산도 죽입니다. 그럼 파생상품 자산은 15,000원이 남으면서 결제하고 끝나죠. 여기서. 그리고 매출채권, 위험회피 적립금 15,000 남는 거, 요 회계 처리는 앞서 요 확정계약 부채로 잡는 거랑 금액은 똑같아요. 단지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은 앞서 공정가치 위험회피에게는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스테디하게 가는 거고요. 여기는 현금 유출입을 스테디하게 픽스시키겠다라는 목적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제 9하고 예제 10 모두 확정계약의 외화 위험회피였고요. 공정가치 위험회피, 현금으로 위험회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결과가 비슷한데요. 예제 9를 가지고 한번 두 가지 위험회피 회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정가치 위험회피의 경우에는 파생상품 자산, 파생상품 평가이익, 확정계약 부채, 확정계약 평가 손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이 파생상품에 대해서 만약에 손실이 났으면 파생상품 부채고 확정계약 자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산과 부채는 같은 금액으로 잡힙니다. 반면에 현금으로 위험회피의 경우에는 파생상품에서 평가이익이 나면은 파생상품 자산, 평가이익이 OCI잖아요. 대신에 확정계약이라는 위험회피 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아무런 회계 처리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당기손익에는 영향이 없고요. 여기도 당기손익과는 무관하잖아요. 기타 포괄손익이니까. 그런데 눈여겨보실 건 어떤 경우이든 공정가치 위험회피에게는 부채가 인식이 돼요. 이쪽은 부채가 인식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공정가치 위험회피에게 생각과 같은 방향으로 환율이 변동이 되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확정계약 부채 또는 반대로 파생상품 부채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높아진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5.5절 외화 확정계약에 대한 두 가지 위험회피 회계를 비교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